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세 이종수라고 합니다. 지금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32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아침마다 분당선을 타고 서울 시내를 구경 다니고 점심에는 백화점 식당가에서 한우 스테이크를 먹는 게 일상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평범한 노인 같지만 사실 저는 45년간 미국에서 살다가 3년 전 한국으로 돌아온 여기민자예요. 미국에서 받는 연금이 한국 돈으로 매달 5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한국에서는 이 돈으로 정말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 있을 때는 이 정도 연금으로는 그냥 근근히 사는 수준이었는데 한국에 와서는 웬만한 중산층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분들이 월급 300만 원, 400만 원 받으며 힘들어하는 걸 보면 제가 받는 연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미국에서 45년을 살게 되었고 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1979년 저는 27세의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대우중공업에서 2년 정도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한국 경제가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잖아요. 월급도 적고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었죠. 마침 미국 회사에서 숙련된 엔지니어를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시카고에 있는 중견 제조업체였는데 H-1B 비자 스폰서를 해주겠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몇 년만 일하고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기술도 배우고 돈도 좀 벌어서 한국에 돌아와 큰일을 해보자는 마음이었죠. 부모님께서는 반대하셨지만 젊은 패기로 무작정 태평양을 건넜어요. 시카고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해요. 9월 중순이었는데 벌써 쌀쌀했고 공항에서 회사 사람이 마중 나와 있는 걸 보고 정말 고마웠어요. 그분이 한인타운도 구경시켜주고 아파트도 알아봐 주셨거든요. 첫 직장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연봉이 28,000달러였는데 그때 환율로 치면 한국 돈으로 월 200만 원이 넘었어요. 한국에서 받던 월급의 5배가 넘는 돈이었죠. 하지만 미국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영어는 학교에서 배운 게 전부였으니 처음엔 정말 답답했죠. 회의 시간에는 알아듣는 게 절반도 안 되었고 동료들과 농담을 주고받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래도 기술은 말이 필요 없잖아요. 도면만 보면 무슨 일인지 알 수 있고 기계는 어느 나라든 똑같이 돌아가니까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동료들도 인정해 주더라고요. 3년째 되던 해에 지금까지도 고마워하는 일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을 도와주겠다고 한 거예요.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영주권 받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이라고 인정해 주니까 1년 만에 영주권이 나왔어요. 영주권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이제 정말 미국에서 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1985년 33세가 되던 해에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시카고 한인교회에서 만난 혜숙이가 바로 제 아내가 된 거죠. 혜숙이는 저보다 5살 어린 간호사였는데 UCLA를 졸업하고 시카고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너무 진부하고 재미없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워낙 끈질기게 쫓아다녔죠. 매주 교회에서 만나고 병원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혜숙이 부모님이 LA에 계셔서 LA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신혼여행은 하와이로 갔는데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아내도 간호사로 일하고 저도 엔지니어로 일하니까 벌이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둘이 합쳐서 연 7만 달러 정도 벌었으니까요. 1987년에 첫째 아들 민수가 태어났고 1990년에 둘째 딸 지영이가 태어났어요. 애들이 어릴 때는 정말 바빴죠. 아내는 밤 근무도 하고 저는 야근도 자주 하고. 하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주말이면 가족끼리 드라이브도 가고 시카고 시내 박물관도 구경하고. 애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1990년대 들어서면서 제 커리어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회사에서 한국 시장 진출을 추진하면서 저를 한국 담당으로 만든 거예요. 한국어를 할 수 있고 한국 문화를 아는 엔지니어가 필요했거든요. 그때부터는 1년에 서너 번씩 한국 출장을 다녔어요. 부산, 울산, 창원에 있는 공장들을 다니면서 기술 지원을 했죠. 그때 한국이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1990년대 말에는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했고 연봉도 8만 달러를 넘었어요.
집도 시카고 교외의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죠. 4베드룸에 3.5 화장실 차고 2대가 들어가는 집이었어요. 아이들 교육에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민수는 수학을 잘해서 수학 경시 대회에도 나보내고 지영이는 피아노를 잘해서 개인 레슨도 받게 했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민수는 MIT에 가고 싶어 했고 지영이는 의대에 가겠다고 했죠. 정말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도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했어요. SAT 학원비, 과외비, 과외활동비까지. 한 달에 $2000는 아이들 교육비로 나갔어요. 2005년 민수가 MIT에 합격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아들이 MIT 엔지니어링 스쿨에 들어간다니. 저보다 훨씬 더 좋은 학교에 가는 거잖아요. 지영이는 2008년에 노스웨스턴 의대에 합격했어요. 의대 등록금이 1년에 $50,000가 넘었는데 그래도 기꺼이 냈죠. 딸이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렇게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저희 부부는 빈 둥지 신드롬을 겪었어요. 아이들이 다 독립하고 나니까 집이 너무 크고 조용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잘 자란 걸 보면서 뿌듯했어요. 2015년에 제가 63세가 되면서 은퇴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도 얼리 리타이어먼트 프로그램을 제안했거든요. 30년 넘게 일했으니 이제 쉬어도 될 것 같았어요. 소셜 시큐리티도 62세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고 401K에도 제법 돈이 모여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반대했어요. 아직 일할 수 있는데 왜 그만두느냐는 거였죠. 그래서 67세까지 더 일하기로 했어요. 풀 리타이어먼트 나이까지 일하면 연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2019년에 정식으로 은퇴했을 때는 정말 기분이 묘했어요. 40년 넘게 일했는데 이제 진짜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회사에서 은퇴 파티도 열어주고 동료들이 선물도 많이 줬어요. 은퇴하고 나서 받게 된 소셜 시큐리티가 월 $2,800였어요. 401K는 $800,000 정도 모여 있었고요. 연금 어드바이저와 상의해서 월 $1,200씩 인출하기로 했죠. 합쳐서 월 $4,000, 한국 돈으로 500만 원 넘는 돈이었어요. 미국에서는 그냥 평범한 은퇴자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크게 걱정할 건 없었어요. 집 모기지도 다 갚았고 메디케어도 있어서 의료비 걱정도 별로 없었거든요. 은퇴 후 처음 2년은 정말 좋았어요. 아내와 함께 여행도 많이 다녔거든요. 그랜드 캐니언, 옐로우스톤, 요세미티도 가보고 크루즈 여행도 몇 번 다녔어요. 아이들이 결혼해서 손자, 손녀도 생겼고요. 민수는 구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캘리포니아에 살고 지영이는 시카고에서 내과 의사로 일해요. 손자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들을 닮아서 똑똑해 보이더라고요. 손녀도 딸을 닮아서 예쁘고요. 그런데 2020년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코로나19가 터진 거죠.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몇 달 지나면 끝날 거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록다운이 시작되면서 집에만 있어야 했어요. 아이들도 만나기 어려워졌고 여행도 갈 수 없게 되었죠. 더 큰 문제는 아내 건강이었어요. 해수기가 당뇨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병원 가기도 무서워하더라고요. 2020년 여름에 아내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증상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면회도 할 수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가족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2주 동안 병원에 있다가 아내가 돌아가셨어요. 정말 갑작스러웠어요.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은 몰랐거든요.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렀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올 수도 없었고 마스크 쓰고 간단하게 했죠.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40년 넘게 함께 꿈꿔온 노후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잖아요. 혼자 남은 집은 너무 크고 적막했어요. 아이들이 같이 살자고 했지만 민수는 캘리포니아에 있고 지영이는 바쁜 의사니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을 혼자 살면서 정말 외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저녁에 집에 와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고 친구들도 대부분 은퇴해서 플로리다나 애리조나로 이사 가버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도 어려웠고요. 그때 문득 고향 생각이 났어요. 40년 넘게 미국에서 살았지만 어릴 때 추억은 다 한국에 있잖아요. 2021년 가을에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 동창이 연락을 했어요.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동창회 사진을 보냈는데 다들 나이는 들었지만 그래도 반가워 보이더라고요.
그때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아이들에게 말해봤더니 걱정하더라고요. 한국에서 혼자 살 수 있겠냐고.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남은 인생을 고향에서 보내고 싶었거든요. 먼저 한국 영사관에 가서 국적 회복 신청을 했어요. 65세가 넘으니까 복수 국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미국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요.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가서 확인해 보니 한국에 거주해도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미 사회보장협정 때문에 문제 없다는 거였어요. 다만 세금이 좀 떼어진다고 했어요. 해외 거주자는 연금의 25.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거였죠. 그래도 월 3,000달러는 받을 수 있었어요. 401k는 좀 복잡했어요. 한국 계좌로 송금할 때마다 수수료도 들고 세금도 복잡하고. 그래서 월 1,000달러씩만 인출하기로 했죠. 합쳐서 월 4,000달러 한국 돈으로 530만 원 정도였어요. 한국에서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2022년 봄에 본격적으로 한국 이주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시카고 집을 팔았어요. 30년 넘게 산 집이라 정이 많이 들었는데 혼자 살기에는 너무 컸거든요. 집이 60만 달러에 팔렸어요. 모기지는 이미 다 갚아서 세금 떼고 나서도 50만 달러가 남았죠. 그 돈은 일단 미국 은행에 그대로 두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서울은 너무 비싸더라고요. 강남 아파트는 20억, 30억씩 하니까. 그래서 경기도 쪽을 알아봤는데 수원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지하철도 연결되어 있고 병원도 많고. 영통구에 있는 32평 아파트를 봤는데 15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돈으로 100만 달러 조금 넘는 정도였어요. 시카고에서 판 집값에 조금만 보태면 살 수 있는 거였죠. 게다가 아파트는 관리도 편하고 보안도 좋으니까. 2022년 가을에 한국에 와서 집을 계약했어요. 40년 만에 다시 밟는 고국 땅이었는데 정말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인천공항부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큰 공항이 생겼다니. 공항철도 타고 서울역까지 가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정말 놀라웠어요. 수원까지 가는 길도 좋더라고요. 지하철이 깔끔하고 사람들도 친절했어요. 다만 지하철에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세상이 많이 바뀐 걸 느꼈죠. 아파트를 보러 갔을 때도 놀랐어요. 32평인데 방 3개에 화장실 2개, 거실도 넓고 베란다에서 보이는 전망도 좋았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관리비는 월 15만 원 정도라고 하고 헬스장, 독서실, 어린이집까지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이런 편의시설이 있는 아파트에 살려면 정말 비싼데 한국은 기본으로 다 있는 거였어요. 계약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짐을 정리했어요. 40년 넘게 모은 물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가구는 다 팔고 옷이랑 책이랑 사진 정도만 가져왔어요. 2023년 2월에 마침내 한국으로 이주했어요. 아이들이 공항까지 배웅 나왔는데 정말 서로 많이 울었어요. 아들 민수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한국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언제든 보고 싶으면 연락하세요. 딸 지영이도 그러더라고요. 아빠 한국에 가서도 꼭 운동하시고 건강 챙기세요. 1년에 2번은 꼭 미국에 오세요. 그렇게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처음 몇 달은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40년 만에 돌아온 한국이니까요. 말은 한국어지만 사용하는 단어들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와이파이, 카드 리더기, 키오스크 같은 말들도 처음 들어봤어요. 스마트폰도 아이들이 사줘서 쓰는데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죠. 하지만 점점 적응해 나갔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람들이 친절하게 알려주고 동네 상점 사장님들도 도와주시더라고요. 가장 놀란 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의사 한 번 보려면 몇 주를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은 당일에도 예약이 가능하더라고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6개월 거주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국적을 회복했으니까 문제 없다는 거였어요. 보험료도 월 10만 원 정도인데 미국 메디케어 보충보험료보다 훨씬 싸더라고요. 처음으로 한국 병원에 가봤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MRI를 찍는데 본인 부담금이 1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메디케어가 있어도 몇백 달러는 나왔거든요. 그리고 약국에서 약을 받는데도 몇천 원밖에 안 들고.
미국에서는 혈압약 한 달치에 $50씩 했는데 말이에요. 생활비도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요. 아파트 관리비 15만 원, 전기세, 가스비 합쳐서 10만 원, 통신비 5만 원 정도. 식비는 하루에 3만 원 정도 써요. 아침은 집에서 간단히 먹고 점심은 밖에서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하는 식당에서 먹어요. 저녁도 집에서 간단히 해 먹거나 배달시켜 먹고. 월 생활비가 200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연금이 530만 원이니까 300만 원 이상이 남는 거죠. 이 여유 자금으로 뭘 하냐고요?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요. 우선 매주 서울 나들이를 해요. 분당선 타고 강남역까지 가서 백화점도 구경하고 영화도 보고. 점심은 호텔 뷔페에서 먹기도 해요. 미국에서는 외식 한번 하려면 $50, $60씩 들었는데 한국은 호텔 뷔페도 5만 원이면 되거든요. 문화생활도 많이 해요. 예술의 전당에서 클래식 공연도 보고 국립극장에서 전통 공연도 봐요. 티켓값이 미국의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여행도 자주 가요. 제주도, 부산, 경주 같은 곳들을 다니는데 KTX가 정말 빠르고 편하더라고요. 미국 기차는 정말 느리고 불편했거든요. 가끔은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여행도 가요. 한국에서 가까우니까 2박 3일로도 충분하고 항공료도 미국에서 갈 때보다 훨씬 싸요. 건강관리도 열심히 해요. 아파트에 있는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주변 공원에서 산책도 해요. 탄천이 바로 근처에 있어서 산책하기 좋거든요. 동네 사람들과도 친해졌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비슷한 나이 분들과 가끔 만나서 차도 마시고 고스톱도 배웠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가장 좋은 건 외로움이 많이 사라진 거예요. 미국에서는 정말 혼자였는데 한국에 와서는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많아졌어요.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40년 넘게 영어만 써서 피곤했는데 모국어로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어요. 아이들과 손자들을 자주 못 본다는 게 가장 큰 아쉬움이죠. 화상통화로 얼굴은 보지만 직접 안아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1년에 2번은 미국에 가요. 여름 휴가 때 1번, 겨울 휴가 때 1번. 한 번 갈 때마다 한 달 정도 있다가 와요. 항공료가 왕복 200만 원 정도 드는데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미국에 있을 때는 아이들 집에서 지내니까 숙박비도 안 들고. 아이들도 1년에 1번씩은 한국에 와요. 한국 구경도 시켜주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손자들이 한국 문화를 배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요즘 한국 젊은 분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집값이 너무 비싸서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월급도 많지 않은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저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젊을 때 미국에 가서 돈을 벌고 나이 들어서는 한국에 와서 여유롭게 살고. 달러로 번 돈을 원화로 쓰니까 구매력이 훨씬 커지거든요. 미국에서는 평범한 은퇴자였는데 한국에서는 부유한 노인이 된 기분이에요.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건강이 가장 중요하죠. 요즘 혈압이 좀 높아져서 약을 먹고 있어요. 다행히 한국 의료진들이 잘 관리해 주셔서 안정적이에요. 무릎도 가끔 아프고 허리도 뻣뻣해요. 나이가 72세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래도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 관리하려고 해요. 식사도 신경 써서 해요. 짜고 매운 한국 음식을 40년 만에 다시 먹으니까 맛있지만 건강을 생각해서 싱겁게 먹으려고 노력해요. 요즘 큰 고민은 나중에 몸이 불편해지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미국에 있으니까 돌봐달라고 할 수도 없고 한국에는 가족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양원 같은 곳도 미리 알아보고 있어요. 다행히 한국에는 좋은 시설들이 많더라고요. 비용도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고. 하지만 아직은 건강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이번 생에서 미국에 가서 45년을 산 것도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여유롭게 사는 것도 다 인연인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성공하려고 돈 벌려고 정신없이 달렸는데 이제는 여유를 갖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어서 좋아요. 계절의 변화도 느끼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소중히 여기고 작은 일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어제는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젊은 커플이 결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40년 전 제 모습이 생각났어요. 혜숙이와 처음 만났을 때도 저런 마음이었겠구나. 지금은 혼자지만 그때의 추억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함께 이런 생활을 했을 텐데.
그 생각을 하면 아쉽기도 하지만 제가 대신 한국을 구경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가끔 아내 꿈을 꿔요. 한국에 잘 적응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응, 정말 좋아. 너도 함께 왔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대답해요. 요즘은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고 있거든요. 붓글씨 쓰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해요. 스마트폰으로 동네 풍경이나 꽃들을 찍어서 아이들한테 보내주면 좋아해요. 아빠가 사진을 이렇게 잘 찍으시네라고 하더라고요. 독서도 많이 해요. 40년 동안 한국 책을 못 읽었으니까. 요즘 베스트셀러도 보고 고전도 다시 읽어보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는 재미가 쏠쏠해요. 음악도 들어요. 옛날에 좋아했던 7080 가요들을 유튜브로 찾아서 들으면 추억에 젖게 되더라고요. 이문세, 김광석, 조용필 노래들을 들으면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한국에 온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는 완전히 적응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낯설었던 것들이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택시 타는 것도 자연스럽고 지하철 타는 것도 어렵지 않고 마트에서 장 보는 것도 재미있어요. 특히 전통시장 가는 걸 좋아해요. 수원 팔달문 시장에 가면 정겨움이 느껴져요. 미국 슈퍼마켓은 너무 차가웠거든요. 시장 아주머니들이 어서 오세요 하며 반겨주시는 게 좋아요. 가끔 미국에서 왔다고 하면 신기해하시면서 더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계절 음식도 즐겨요. 봄에는 봄나물, 여름에는 냉면, 가을에는 전어, 겨울에는 김치찌개. 미국에서는 이런 계절감을 느낄 수 없었거든요. 명절 때는 좀 외로워요. 추석이나 설날에 다른 가족들은 모두 모이는데 저는 혼자니까. 그래도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하면서 외로움을 달래요. 이웃들과도 정이 들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가끔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우는 상추를 나눠주기도 해요. 미국에서는 이웃과 이런 식으로 지내지 않거든요. 한국의 정서가 그리웠는데 다시 느낄 수 있어서 좋아요.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아요. 한국 의료 시스템이 정말 좋더라고요. 종합검진을 받는데도 비용이 미국의 절반도 안 돼요. 치과 치료도 받았는데 미국에서는 임플란트 하나에 $3,000씩 했는데 한국에서는 100만 원이면 되더라고요. 앞으로의 계획이요? 우선 건강관리가 최우선이에요.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 정기검진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해요. 여행도 더 많이 다니고 싶어요. 아직 가보지 못한 국내 여행지들이 많거든요. 제주 올레길도 걸어보고 싶고 지리산 둘레길도 가보고 싶어요. 해외여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유럽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미국에 있을 때는 유럽이 너무 멀었는데 한국에서는 좀 더 가깝게 느껴져요. 새로운 취미도 더 개발하고 싶어요. 요리도 배워보고 싶고 외국어도 다시 공부해보고 싶어요. 시간이 충분하니까 뭐든 할 수 있잖아요. 봉사활동도 하고 싶어요. 영어를 할 수 있으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을 도와주는 봉사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받은 도움을 사회에 조금이라도 돌려주고 싶어요. 무엇보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젊을 때 미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연금을 마련할 수 있었고 지금 한국에서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것도 모두 감사한 일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27세에 미국에 갔을 때는 72세에 한국으로 돌아올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최선을 다하면 나중에는 그 모든 것들이 소중한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의 45년도 소중했고 한국에서의 지금도 소중해요. 앞으로 남은 시간도 감사한 마음으로 잘 보내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정말 꿈만 같아요. 68세에 연매출 $100만 달성한 한식당 사장이라니 누가 믿겠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진짜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조지아주 애틀랜타 둘루스에 있는 제 식당 앞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20년 전 48세의 남편과 함께 이 낯선 땅에 발을 디뎠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그때는 정말 막막했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작은 식당 하나 운영하며 살만했는데 미국에 와서는 모든 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었어요. 영어는 한마디도 못하고 미국 문화는 전혀 모르고 그냥 자식들 따라온 게 전부였어요. 남편이 그때 말했어요. 우리 나이에 뭘 하겠다고 그러냐고 그냥 조용히 살자고요.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서 30년 동안 요리해온 손이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작은 한식당을 차렸어요. 처음엔 정말 작았어요. 테이블 6개짜리 조그만 가게였거든요. 초기에는 주로 한인분들이 오셨어요. 고향 음식이 그리워서 오시는 분들이었죠.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같은 기본적인 메뉴들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끔 미국 분들도 호기심에 들어오시더라고요. 처음엔 신기해하시면서 주문하시는데 막상 음식이 나오면 표정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김치 냄새를 맡더니 얼굴을 찌푸리시고요. 또 어떤 분은 비빔밥을 보고 왜 밥이랑 야채가 섞여 있냐고 물어보시고요. 그때마다 영어로 설명하고 싶어도 단어가 안 나와서 답답했어요. 손짓 발짓으로 겨우겨우 설명하는데 상대방도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니까 현지 분들이 점점 안 오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대놓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동양 음식은 냄새가 이상하다고 뭔지 모를 재료가 많아서 무섭다고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평생 정성껏 만들어 온 음식이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니요. 더 속상한 건 주변 한인분들 반응이었어요. 괜히 현지인들 상대하려 하지 말고 그냥 한인들만 상대하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정말 서러웠어요. 왜 제 음식을 당당하게 알릴 수 없을까 싶어서요. 어느 날은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루 종일 일해도 손님은 몇 명 안 오고 번 돈으로는 임대료 내기도 빠듯하고요.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그만하자고, 우리 나이에 뭘 그렇게 애쓰느냐고요. 한인들만 상대해도 먹고 살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제 음식이 맛없는 것도 아니고 정성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왜 인정받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전해 보겠다고요. 그때부터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먼저 미국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부터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맥도날드, 서브웨이, 치폴레 같은 곳에 가서 사람들이 뭘 주문하는지 유심히 봤어요.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 어떤 식감을 선호하는지 관찰했어요. 그리고 60세가 넘어서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발음도 잘 안 되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영어 단어장 들고 공부했어요. 요리 관련 단어들, 맛을 설명하는 표현들을 하나하나 외웠어요. 그러면서 메뉴도 연구했어요. 한국 전통 맛을 유지하면서도 미국 사람들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어요. 예를 들어 불고기는 달콤한 맛이 강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비빔밥은 건강식이라는 점을 강조하면 좋겠다 싶었고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큰 손자가 제안한 거였어요. 할머니, 인스타그램 해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손자가 설명해 주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서 시작했어요. 음식 사진 찍는 법부터 배웠어요. 어떻게 하면 음식이 맛있어 보이게 나올지, 어떤 각도에서 찍어야 예쁠지요. 손자가 도와주면서 하나하나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영어로 설명글을 쓰는 것도 배웠어요. 번역 앱 도움 받아가면서 천천히 써내려갔어요. 처음 올린 게시물이 불고기 사진이었어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한국식 바비큐라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반응이 좋더라고요. 댓글도 몇 개 달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그때 정말 신이 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매일 새로운 메뉴를 올렸어요. 김치찌개는 한국식 프로바이오틱 수프라고 소개했고요. 비빔밥은 영양 균형이 완벽한 한 그릇 식사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팔로워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마이클이라는 미국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변호사셨어요. 인스타그램 보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불고기가 정말 궁금하다면서 주문하셨어요. 저는 그때 정말 긴장했어요. 이번에도 실망하시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드렸어요. 불고기는 물론이고 김치도 같이 내드리고 된장찌개도 서비스로 드렸어요. 그런데 마이클이 한 입 드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면서 아주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제 음식의 진가를 알아주는 미국분을 만난 거예요. 마이클은 그 이후로 일주일에 2번씩 오셨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데려오시더라고요. 1명씩 2명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해 주시고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급격히 늘어나고 실제 가게에도 현지 손님들이 많이 오시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차로 1시간씩 걸려서 오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지역 신문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니퍼라는 기자분이었는데 저희 식당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 같은 할머니 식당이 신문에 나올 정도인가 싶어서요. 인터뷰를 하는데 제니퍼가 정말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68세에 SNS 마케팅을 하면서 현지인들을 사로잡는다는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제가 밤마다 영어 공부하는 얘기, 미국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얘기들에 감동받으시더라고요. 기사가 나간 후에는 정말 난리가 났어요. 전화 문의도 많이 오고 예약도 꽉 차고요. 심지어 다른 도시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애틀랜타에 오면 꼭 들러야 할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면서요. 그때부터 직원도 늘리고 메뉴도 다양화했어요. 한국 전통 음식은 물론이고 퓨전 요리도 개발했어요. 김치 타코, 불고기 버거 같은 것들이요. 미국 사람들이 친숙한 형태로 한국 맛을 즐길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드디어 연매출 100만 달러를 달성했어요. 회계사가 알려줬을 때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48세에 맨손으로 시작해서 68세에 이런 성과를 낸다는 게요. 남편도 처음엔 믿지 못하시더라고요. 지금은 한인 사업가 모임에서도 성공 사례로 소개되고 있어요. 젊은 사업가들도 저한테 조언을 구하러 오세요. 어떻게 하면 현지인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지, SNS 마케팅은 어떻게 하는지요. 정말 격세지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고요. 60세에 영어 배우기 시작해도 되고 70세에 새로운 도전을 해도 돼요. 중요한 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아들들도 이제는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큰아들은 회사 동료들한테 자랑하고 다니고요. 둘째는 캘리포니아에서 친구들 데리고 여기까지 와서 자랑해요. 손주들은 학교에서 우리 할머니가 인스타그램 스타라고 자랑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매일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요리 클래스도 시작했어요. 미국 분들한테 한국 요리를 직접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정말 인기가 좋아서 몇 달 전에 예약해야 할 정도예요. 그리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추석이나 설날 같은 한국 명절에는 특별 이벤트를 해요. 한복 입고 사진 찍어주기도 하고 전통 게임도 알려드려요. 미국 분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앞으로의 꿈은 더 크게 키우는 거예요. 지점도 하나 더 내고 싶고 요리책도 내보고 싶어요. 68세 할머니의 아메리칸 드림 같은 제목으로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저는 또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정말 힘든 시간들이 많았어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많았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를 지켜준 건 제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고요.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배우고 있어요. 트렌드도 따라가려 하고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고요. 나이가 들었다고 멈출 이유는 없잖아요. 오히려 경험이 많아진 만큼 더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저처럼 늦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도전하는 마음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자부심이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도전할 거예요. 70세가 되어도 80세가 되어도요. 제가 가진 한국의 맛과 정성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게 제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꿈만 같은 20년이었어요.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돼요. 68세 할머니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거주하는 42세 남성입니다. 아내와 중학교 2학년 딸, 초등학교 6학년 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2019년에 회사 발령으로 미국에 오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 있는 동생과 통화를 하던 중에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어요. 동생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한 달 사교육비가 무려 77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영어 학원 25만 원, 수학 학원 23만 원, 국어 논술 15만 원, 과학 학원 14만 원. 거기에 각종 부교재비와 모의고사비까지 합치니까 정말 그 정도 나온다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서 받고 있는 교육과 비교해보니까 도대체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무 화가 났어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돈을 써야만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현실이 말이에요. 지금 저희 아이들은 미국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사교육비라는 게 아예 없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필요가 없어요.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 한국에 계신 분들은 믿지 않으실 거예요. 미국 공교육이 그렇게 좋다면서 왜 한국 부모들이 조기 교육에 그렇게 목을 매느냐고, 왜 미국에서도 부유한 집 아이들은 사립학교에 보내느냐고 반문하실 테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한국에서 워낙 사교육에 찌들어 살았으니까 미국에 와서도 뭔가 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계속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적어도 제가 경험한 미국 공교육 시스템은 한국의 사교육 시스템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실용적이에요. 어떻게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제 경험을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한국에 있을 때를 떠올려 보면 정말 악몽 같았어요. 저희는 서울 강남에 살았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사교육 지옥이 시작됐죠. 딸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 학원에 보냈어요. 월 15만 원짜리 동네 영어 학원이었는데 다른 엄마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싸다는 거예요. 강남에서는 초등학생도 월 25만 원, 30만 원짜리 영어 학원에 보내는 게 당연하다더라고요. 그때는 제 월급이 한 350만 원 정도였는데 아이 둘 영어 학원비만 30만 원이 나갔어요. 거기에 수학학원,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까지 보내니까 한 달에 거의 60만 원이 나갔죠. 제 월급의 6분의 1이 사교육비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화나는 건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교육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거든요. 딸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쯤에는 한 달 사교육비가 거의 80만 원까지 갔어요. 영어 학원 25만 원, 수학 학원 20만 원, 국어 논술 15만 원, 피아노 15만 원, 미술 5만 원. 그때 아내와 정말 많이 싸웠어요. 이렇게 돈을 쓰면서 키우는 게 맞느냐, 우리가 아이들을 망치고 있는 건 아니냐고요. 하지만 안 보낼 수도 없었어요. 주변 아이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만 뒤처질까봐 두려웠거든요. 정말 최악이었던 건 딸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중학교 입시를 준비한다고 해서 특목중 대비 학원까지 보냈거든요. 그때 한 달 사교육비가 100만 원을 넘어갔어요. 제 월급의 거의 3분의 1이 사교육비로 나간 거죠. 그런데도 불안했어요. 다른 집 아이들은 더 비싼 학원, 더 좋은 과외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밤잠을 못 잤거든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영어 학원, 수학 학원에 보냈는데 한 달에 40만 원씩 나갔죠. 아이가 학원 가기 싫다고 울면서 매달렸는데도 어쩔 수 없이 보냈어요. 안 보내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요. 그렇게 아이 둘 사교육비로 한 달에 140만 원씩 쓰고 있었어요. 거기에 각종 교재비, 시험비, 체험학습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거의 160만 원 정도 나갔죠. 1년이면 거의 2천만 원이에요. 정말 미친 거였어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 연봉이 2,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사교육비만으로 그 돈의 80%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었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는 부모가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심지어 아내는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사교육비를 마련했어요. 하지만 정작 아이들은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매일 학교 끝나고 학원 3개씩 돌아다니느라 늘 피곤해했고 집에 와서는 학원 숙제에 시달렸거든요. 주말에도 학원이나 보충 수업이 있어서 가족끼리 여행 한 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회사에서 미국 법인 근무 기회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고민이 많았어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미국에 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 교육 때문에라도 가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사교육비 지옥에 시달리면서 살 바에야 차라리 미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자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2019년 8월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회사에서 텍사스 오스틴 지역을 추천해줘서 그쪽으로 정했어요. 오스틴은 IT 회사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라 제 일과도 잘 맞았고 집값도 캘리포니아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했거든요. 이민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게 아이들 교육이었어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학원을 다녔는데 미국에 가서 갑자기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이민 오기 전에 미국 교육 시스템에 대해 많이 알아봤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미국에 먼저 이민 간 지인들한테도 물어보고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미국도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특히 아시안 부모들은 한국 못지않게 교육열이 높아서 사교육을 많이 시킨다더라고요. 쿠몬이나 개인 과외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에 와서도 뭔가 사교육을 시켜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일단은 학교 교육만으로 어떨지 지켜보자고 마음먹었죠. 어차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힘들 테니까요. 미국에 와서 처음 아이들을 학교에 등록시킬 때도 걱정이 많았어요. 딸은 중학교 1학년,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에 편입했는데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정말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ESL 프로그램이 있어서 따로 영어 수업을 받을 수 있었고 각 과목별로도 학생 수준에 맞춰서 반을 나눠줬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저도 아이들이 뒤처질까 봐 밤잠을 못 잤거든요. 그래서 영어 과외라도 시켜야 하나 고민했는데 학교 선생님이 말리더라고요. ESL 선생님이 그러는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영어에 노출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억지로 과외를 시키면 오히려 영어에 대한 부담감만 늘어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참고 기다렸어요. 대신 집에서는 영어책을 많이 읽어주고 영어 만화나 영화를 함께 보면서 자연스럽게 영어에 익숙해지도록 도와줬죠. 정말 신기했던 건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아이들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영어로 대화하는 게 자연스러워졌고 학교 수업도 따라갈 수 있게 됐거든요. 특히 딸아이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영어를 거의 네이티브 수준으로 하더라고요. 아들도 1년 정도 지나니까 영어로 농담까지 할 정도가 됐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그렇게 비싼 영어 학원에 보내면서도 아이들이 영어를 제대로 못했는데 미국에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아이들이 완벽한 영어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미국이 한국보다 쉽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선행학습을 많이 해놨으니까 미국 수학은 식은 죽 먹기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전혀 달랐어요. 미국 수학은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계산은 계산기를 써도 되는데 대신 왜 그런 계산을 해야 하는지 그 결과가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당황했어요. 한국에서는 공식만 외워서 문제만 풀면 됐는데 미국에서는 매번 설명을 해야 하니까 어려워했거든요. 하지만 몇 달 지나니까 아이들이 수학을 훨씬 재밌어 하더라고요.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수학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게 되니까 흥미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딸아이는 통계를 배우면서 야구 선수들의 성적을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정말 재밌어 하면서 했어요. 한국에서는 수학을 그렇게 싫어했는데 말이에요. 과학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에서는 교과서 내용을 달달 외우는 게 공부였는데 미국에서는 실험을 직접 해보고 결과를 분석하는 게 중심이었어요. 아들이 화산 폭발 실험을 해서 집에 가져왔는데 정말 신나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베이킹소다와 식초로 화산 폭발을 재현해 보면서 화학 반응에 대해 배웠다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지식을 주입받기만 했는데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발견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요. 영어, 수학,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나 역사 같은 과목도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에서는 연대와 사건들을 달달 외우는 게 역사 공부였는데 미국에서는 역사적 사건들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게 중심이었어요. 딸아이가 남북 전쟁에 대해 배우면서 노예제도에 대한 에세이를 썼는데 정말 깊이 있게 분석하더라고요. 단순히 언제 전쟁이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그 전쟁이 미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었어요.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따라서 다양한 클럽 활동이나 특별 프로그램들이 있었거든요. 딸아이는 로봇 클럽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프로그래밍도 배우고 직접 로봇도 만들어 봤어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런 걸 배우려면 비싼 사설 학원에 가야 했을 텐데요. 아들은 디베이트 클럽에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영어도 서툴렀는데 몇 달 지나니까 영어로 토론을 하더라고요. 논리적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 모두 학교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런 걸 배우려면 따로 학원에 가야 했을 텐데 미국에서는 공립학교에서 다 해결되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여유롭게 지내다가 나중에 대학 갈 때 경쟁력이 있을까 싶어서요. 한국 친구들은 여전히 학원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오후 3시에 학교가 끝나고 집에 와서 놀고 있으니까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학교 상담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공부해도 나중에 대학 갈 때 문제 없냐고요. 그런데 상담 선생님이 하는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학생이 얼마나 다양한 경험을 했는지, 자기만의 특별한 재능이나 관심사가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험 점수만 높은 학생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열정적으로 해본 학생을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딸아이 친구 중에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성적은 그냥 평범한데 음악에 정말 재능이 있어요. 학교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정말 잘하거든요. 그 아이 부모님 말로는 나중에 대학 갈 때 음악 특기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에서는 각자의 특성과 재능을 살려서 교육하는구나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방향을 바꿨어요. 억지로 사교육을 시키는 대신 아이들이 정말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찾아서 지원해 주기로 했죠. 딸아이는 로봇이나 컴퓨터에 관심이 많아서 집에서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가르쳐 줬어요. 아들은 책 읽기를 좋아해서 도서관에 자주 데려가고 독서 토론도 함께 했어요. 정말 신기했던 건 아이들이 그렇게 하니까 훨씬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억지로 학원에 끌려가느라 늘 짜증을 냈는데 미국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스스로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시간이 많아졌어요.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학원에 있어서 가족끼리 함께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미국에서는 오후에 아이들이 일찍 집에 와서 저녁 식사도 함께하고 주말에는 여행도 다녀요. 지난주에는 아이들과 함께 갤브스턴 해변에 다녀왔는데 정말 오랜만에 가족끼리 푹 쉬었어요. 아이들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주말에도 학원이나 보충 수업 때문에 이런 여행은 꿈도 못 꿨거든요. 이제 미국에서 산 지 거의 6년이 다 돼가는데 정말 많은 게 바뀌었어요. 무엇보다 사교육비라는 게 아예 없어졌죠. 한국에서는 한 달에 160만 원씩 사교육비를 냈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돈이 전혀 들지 않아요.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물론 아이들이 특별히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돈을 들이기도 해요. 딸아이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개인 레슨을 받고 있는데 한 달에 $120 정도 들어요. 한국 돈으로 치면 15만 원 정도죠. 아들은 축구를 하고 싶다고 해서 지역 축구 클럽에 가입시켰는데 1년에 $200 밖에 안 들어요. 거기에 유니폼이나 장비 사는 비용까지 합쳐도 1년에 50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이런 비용들을 다 합쳐도 한 달에 3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한국에서 160만 원 쓰던 것과 비교하면 6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죠. 그렇게 절약한 돈으로 뭘 하냐고요. 일단 아이들 대학 자금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어요. 미국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고 하니까 미리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가족 여행도 자주 다녀요. 작년에는 아이들과 함께 그랜드 캐니언에 갔다 왔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아이들도 교과서에서만 보던 걸 직접 보니까 너무 신기해했어요. 올해는 뉴욕에 가볼 계획이에요. 자유의 여신상도 보고 브로드웨이 뮤지컬도 보고요. 이런 경험들이 아이들한테는 어떤 사교육보다도 값진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행복해요. 한국에서는 늘 스트레스 받고 피곤해했는데 미국에서는 정말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딸아이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자기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싶다고 확실하게 말해요. 어릴 때부터 로봇이나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정말 자신 있게 진로를 정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에서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그 방향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책을 정말 많이 읽어요. 한국에서는 문제집만 풀었는데 미국에서는 소설, 역사책, 과학책까지 다양한 책을 읽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고력이 넘치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특히 토론 실력이 정말 늘었어요.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도 자기 의견을 논리적으로 말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정답만 외우면 됐는데 미국에서는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표현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런 능력이 늘어난 것 같아요. 가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친척들한테서 연락이 와요. 아이들 성적은 어떻냐, 미국에서도 학원 안 보내냐, 이런 질문들을 하죠. 그럴 때마다 설명해 주지만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워낙 사교육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니까 사교육 없이도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다는 걸 믿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적어도 제가 경험한 미국 교육 시스템은 한국의 사교육 시스템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정답을 외우는 게 공부였는데 미국에서는 왜 그게 정답인지 스스로 탐구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각자의 특성과 재능을 살릴 수 있는 환경이에요.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각자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서 그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거든요. 물론 미국 교육에도 단점은 있어요. 기초학력 면에서는 한국이 더 탄탄할 수도 있고 경쟁심이 부족해서 나태해질 위험도 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시스템이 훨씬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고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여유로워졌어요. 한국에서 사교육비로 쓰던 돈을 아껴서 다른 곳에 쓸 수 있으니까요. 집도 더 넓은 곳으로 이사했고 가족 여행도 자주 다니고 아이들 대학 자금도 차곡차곡 모으고 있어요. 가끔 생각해보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미국에 안 왔다면 지금도 사교육비 지옥에서 허덕이고 있을 텐데 이렇게 여유롭게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물론 미국 이민이 모든 사람한테 정답은 아니에요. 각자 상황이 다르고 적응하는 과정도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교육 면에서는 확실히 한국보다 나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고 부모도 경제적 부담 없이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요. 최근에 한국에서 2024년 사교육비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전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47만 4천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참여 학생 기준으로는 59만 2천 원이고요. 정말 놀랐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보다도 더 올랐더라고요. 고등학생은 참여 학생 기준으로 77만 2천 원까지 나온다니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 돈이면 미국에서 1년 내내 가족 여행을 다닐 수 있을 정도인데 한국에서는 한 달 사교육비로 나간다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 더욱 안타까운 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도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 조카만 봐도 그래요. 한 달에 77만 원씩 사교육비를 내면서도 늘 스트레스 받고 있거든요. 성적에 대한 부담 때문에 친구들과 놀 시간도 없고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도 없어요. 반면에 저희 아이들은 정말 행복해해요. 공부도 즐겁게 하고 친구들과도 어울리고 가족과도 많은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어요. 딸아이는 컴퓨터 공학자가 되고 싶어 하고 아들은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문학이나 역사 쪽에 관심이 많아요. 이런 게 진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시험 점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기만의 꿈과 목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말이에요. 물론 미국에도 사교육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쿠몬 같은 학습지도 있고 개인 과외도 있거든요. 특히 아시안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못지않게 교육열이 높은 집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교육이 필수가 아니에요. 공립학교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죠. 한국에서는 사교육이 거의 필수였어요. 안 하면 뒤처진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 사교육비는 한국에 비해 훨씬 저렴해요. 쿠몬 같은 경우도 한 달에 $100 정도면 되거든요. 한국 돈으로 치면 12만 원 정도예요. 한국에서 25만 원, 30만 원씩 내던 것과 비교하면 정말 저렴한 거죠. 개인 과외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당 $30에서 $50 정도면 되는데 한국에서 시간당 5만 원, 6만 원씩 내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저렴해요.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한국은 사교육에 의존하는 시스템이고 미국은 공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교육을 받으려고 해도 미국이 훨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거예요. 이제 딸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갈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걱정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교육받은 아이가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딸아이를 보면 한국에서 사교육으로 키운 아이들보다 훨씬 창의적이고 주체적이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아이가 어디 가서 뒤처질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딸아이는 이미 몇 개 대학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고등학교에서의 성적도 좋고 로봇 대회에서 상도 받았거든요. 무엇보다 자기가 왜 컴퓨터 공학을 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정말 미국 교육의 힘을 느껴요. 단순히 시험 점수가 높은 게 아니라 자기만의 특별함을 가진 학생으로 키워준 거니까요.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벌써 자기만의 관심사가 생겼어요. 역사책을 정말 좋아해서 미국 독립전쟁이나 남북전쟁에 대해서는 웬만한 어른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한국에서 사교육비로 고생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들어요. 요즘도 가끔 한국에 있는 동생이나 친구들한테서 연락이 와요. 미국 이민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대부분 아이들 교육 때문이에요. 그럴 때마다 제 경험을 솔직하게 얘기해줘요. 미국 이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교육 면에서는 확실히 더 나은 선택이라고요. 물론 모든 사람이 이민을 할 수는 없죠. 각자 상황이 다르고 현실적인 제약도 많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한국의 사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정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야만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방식이 과연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말이에요. 저는 미국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게 됐어요. 진짜 교육은 돈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억지로 공부하는 건 진짜 교육이 아니거든요. 지금 저희 아이들은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공부도 즐겁게 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가족과도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만의 꿈과 목표가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커서 어떤 모습이 될지 정말 기대돼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많은 사교육비를 들이는 게 아이들한테 최선인지, 혹시 아이들의 행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해야 하는 건지 말이에요. 저는 미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답을 찾았어요. 아이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교육이라는 걸요. 그리고 진짜 좋은 교육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저희 가족은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생각이에요.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에서 스스로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저희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자기 아이들을 키울 때는 저희가 겪었던 사교육 지옥 같은 건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진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가 된 김진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최근에 겪은 일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말하기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저처럼 실수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용기를 내어봅니다. 지난달에 드디어 미국 사회보장연금 소셜 시큐리티를 신청하러 갔는데요. 40년 넘게 미국에서 살면서 성실하게 세금 내고 살았으니까 당연히 받을 만큼은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980년에 제가 27살 때 미국에 왔어요. 그때만 해도 미국이 희망의 땅이라고 생각했죠. 열심히 일하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고요. 처음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부터 시작했습니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기술도 없었지만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하루에 12시간씩 주말도 없이 일하면서 조금씩 돈을 모았죠. 페이체크에서 소셜 시큐리티 텍스가 떼어지는 걸 보면서도 나중에 은퇴하면 연금으로 돌려받는다니까 그냥 참았어요. 사실 그땐 소셜 시큐리티가 뭔지도 정확히 몰랐거든요. 주변 한국 분들도 다들 그냥 내야 하는 세금이라고만 하시더라고요. 85년에 결혼을 했어요. 아내도 저와 비슷한 처지였죠. 둘 다 영어가 서툴고 변변한 기술도 없었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내는 주로 세탁소나 식당에서 일했고요. 저는 건설 현장에서 경력을 쌓아가면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어요. 90년대 들어서면서 좀 안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건설 회사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고 건강보험도 들고 401k도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소셜 시큐리티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매년 받는 소셜 시큐리티 스테이트먼트를 보면서 언젠가는 저도 연금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2000년대에는 아예 작은 건설 회사를 차렸습니다. 직원 서너 명 두고 하는 작은 회사였지만 그래도 제 사업이니까 뿌듯했어요. 물론 사업자로서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더 많이 내야 했지만 그만큼 나중에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죠.
자영업자는 회사원의 2배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아내와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집 마련하느라 정신없이 지나온 40년이었죠. 그러면서도 꾸준히 소셜 시큐리티 텍스는 빠짐없이 냈어요. 가끔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있었지만 세금만큼은 절대 밀리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드디어 올해 67세가 되었어요. 풀 리타이어먼트 에이지라고 하죠. 이제 소셜 시큐리티를 만액으로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주변 분들도 얼른 신청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늦으면 손해라면서요.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려고 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아카운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아이디 만들고 패스워드 설정하고 본인 확인하고 중간에 몇 번이나 막혔어요. 영어도 그렇고 컴퓨터도 익숙하지 않아서 정말 힘들었어요. 아들한테 도움을 청하려고 했는데 아들도 바쁘다고 하고 결국 며칠 씨름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봤어요.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1에서 800에서 772에서 1213이었나? 전화를 걸었는데 자동응답기가 나와요. 영어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무슨 말인지 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한국어 서비스도 있다고 해서 눌러봤는데 한국어로는 간단한 안내만 나오고 결국 영어로 연결되더라고요. 그것도 한참 기다려야 하고요. 한 번은 30분 넘게 기다렸는데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결국 직접 가기로 했어요. 집에서 가까운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가 있었거든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예약을 하라고 하는데 또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더라고요. 그냥 가서 기다리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무작정 갔습니다. 오피스에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더라고요. 입구에서 보안 검색도 받고 번호표도 뽑아야 하고 마치 병원 같은 느낌이었어요. 번호표를 뽑는 기계도 터치스크린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 헤맸어요. 옆에 있던 젊은 직원이 도와주긴 했는데 영어로 빨리빨리 설명하니까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냥 아무 번호나 뽑아서 앉아 있었는데 1시간 넘게 기다려도 제 번호가 안 나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잘못된 번호를 뽑았더라고요. 다시 번호를 뽑고 또 기다렸어요. 주변을 보니까 저처럼 나이 든 분들이 많았는데 다들 뭔가 서류를 들고 와서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이디만 들고 왔는데 뭔가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제 번호가 불렸어요. 창구로 가니까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더라고요. 친절하긴 했는데 말이 너무 빨라요. 제가 소셜 시큐리티를 신청하러 왔다고 하니까 서류들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소셜 시큐리티 카드, 드라이버 라이선스, 출생증명서, 세금 보고서. 이것저것 많이 달라고 하는데 저는 드라이버 라이선스밖에 안 가져왔어요. 소셜 시큐리티 카드는 어디 둔지 기억도 안 나고 출생증명서는 한국 것도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고 직원이 어쩔 수 없으니 일단 신청서부터 작성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신청서가 진짜 복잡해요. 몇 페이지에 걸쳐서 이것저것 다 써야 하는데 영어로 된 질문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게 많았어요. 특히 직업 히스토리를 쓰는 부분이 제일 어려웠어요. 40년 동안 이직도 많이 하고 사업도 했다가 접었다가 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서 일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회사 이름도 정확히 모르는 곳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내 정보도 써야 하는데 아내가 언제부터 일을 시작했는지 얼마나 벌었는지 이런 것들도 정확히 몰라서 당황했어요. 집에서 미리 정리해 올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시간 넘게 씨름해서 겨우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직원이 보더니 뭔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서류들을 다 가져와야 처리할 수 있다면서 다음에 다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서류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소셜 시큐리티 카드는 결혼할 때 받은 상자에서 찾았고 세금 보고서는 어디 있는지 몰라서 회계사한테 연락했어요. 출생증명서는 한국에서 가져온 게 있긴 한데 영어로 번역된 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후에 다시 갔어요. 이번엔 서류를 다 챙겨서 갔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제 이름이 서류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한국 출생증명서에는 한국 이름으로 되어 있고 소셜 시큐리티 카드에는 영어 이름으로 되어 있고 직원이 설명하는데 이름이 일치하지 않으면 별도의 서류가 더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임 챙그래미 서류라든지 코트 오더라든지 듣기만 해도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계산해 주는데 생각보다 훨씬 적더라고요.
40년 넘게 열심히 일했는데 한 달에 $1,80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최소한 $2,500는 될 줄 알았거든요. 주변에서 들은 얘기로는 그 정도는 받는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초창기에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 캐시로 받은 돈들이 많아서 텍스 리포트가 제대로 안 된 게 많았더라고요. 특히 자영업을 할 때도 소득을 좀 적게 신고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세금을 적게 내려고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연금액에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어요. 소셜 시큐리티는 지난 35년 동안의 수입을 평균 내서 계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 연금 문제도 복잡하더라고요. 아내는 제가 받는 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내가 자기 연금을 안 받을 때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아내도 일을 많이 했으니까 자기 연금이 있을 텐데 둘 중에 높은 걸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 연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그것도 생각보다 적어요. 아내는 주로 파트타임으로 일했고 캐시페이를 받은 적도 많아서 소셜 시큐리티에 제대로 리포트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결국 아내는 자기 연금 대신에 제 연금의 50%를 받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 $1,800에 아내가 $900 해서 한 달에 $2,700 정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소셜 시큐리티에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다른 수입이 있으면 소셜 시큐리티 인컴의 85%까지 텍서블 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401k도 있고 작은 렌탈 프로퍼티도 있어서 그런 수입들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돈은 더 적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4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노후가 이렇게 불안할 줄은 몰랐어요. 사실 저희는 소셜 시큐리티가 노후의 주요 수입원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직원이 말하기를 소셜 시큐리티는 원래 리타이어먼트 인컴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개인 연금이나 저축으로 준비해야 한다면서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거 준비할 여유가 별로 없었어요. 자녀들 교육시키고 집 마련하고 그러다 보니 개인 리타이어먼트 어카운트에 넣을 돈이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401k도 회사에서 매치해 주는 것만 넣었지 맥서멈으로 넣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또 충격적이었던 건 매더케어 얘기였어요. 65세부터 자동으로 매더케어에 가입된다고 생각했는데 파트 B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프리미엄도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170 정도 나간다면서요.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가 뒤늦게 신청하면 페널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아직 늦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준비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들더라고요. 결국 그날은 신청만 하고 왔어요. 처리하는데 몇 주 걸린다고 하면서 첫 번째 체크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백페이는 신청 시점부터 계산한다면서 늦게 신청해도 손해보는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아내와 얘기해보니 저희와 비슷한 상황인 분들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특히 이민 1세대들은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영어 때문에 정보를 제대로 얻기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초창기에 캐시로 일한 것들, 소득을 적게 신고한 것들이 나중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때는 당장 세금을 적게 내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였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미리미리 프레퍼레이션을 했어야 했어요. 65세 전에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예상 연금액도 확인해보고 필요한 서류들도 미리 준비해놓고 그리고 영어 공부도 더 열심히 했어야 했어요. 40년 넘게 미국에 살면서도 여전히 영어가 서툴러서 이런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고요. 매더케어나 다른 베너핏들에 대해서도 미리 공부해 놨어야 했고요. 인터넷 사용법도 배워놨으면 좋았을 텐데. 요즘은 모든 게 온라인으로 처리되니까 컴퓨터를 못 다루면 정말 불편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신청은 완료됐다는 거예요. 몇 주 후면 첫 번째 체크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비록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평생 받는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하려고 해요. 앞으로는 좀 더 계획적으로 살아야겠어요. 소셜 시큐리티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다른 수입원도 생각해 봐야겠고요. 401k를 언제 어떻게 찾을지도 계획을 세워야겠어요. 그리고 건강관리도 더 신경 써야겠어요. 의료비가 많이 나가면 소셜 시큐리티로는 감당이 안 될 테니까요. 매더케어 서플러먼트 인슈런스도 알아봐야겠고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느낀 건 미국에서 은퇴 준비는 정말 개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한국처럼 국가에서 다 알아서 챙겨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공부하고 준비해야 하는 거죠.
특히 저희 같은 이민자들은 더욱 그래요. 언어 장벽도 있고 정보 접근도 어렵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직 은퇴가 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라요. 소셜 시큐리티 웹사이트에 가셔서 본인 계정도 만들어 보시고 예상 연금액도 확인해 보시고요. 401k나 IRA 같은 개인 리타이어먼트 어카운트도 최대한 활용하시고. 그리고 영어 공부도 꾸준히 하세요.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하려고 하면 정말 어려워요. 컴퓨터 사용법도 미리 배워 두시고요. 매덕 케어에 대해서도 미리 공부해 두시는 게 좋아요. 65세가 되기 전에 미리 신청 절차를 알아두시고 어떤 플랜이 본인에게 맞는지도 알아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변호사나 재정 플래너 또는 소셜 시큐리티에 대해 잘 아는 분들한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저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으니까 현실을 받아들이고 남은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해요. 비록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자녀들한테 부담 주지 않도록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제 경험이 다른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막상 신청하러 가서 당황하는 일은 없으시길 바라면서.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3살이 된 지금 저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 기분이 좋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하죠.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시원하고 뿌듯해요. 20년 전에 20만 달러 주고 산 LA 건물이 지금 300만 달러래요. 15배가 올랐다는 얘기죠. 어제 부동산 감정사가 와서 평가하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미스터 박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한 투자였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박성태라고 합니다. 1950년에 경상도 안동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집이 정말 가난했거든요. 아버지는 농사 짓는 소작농이었고 어머니는 남의 집일을 도와주면서 근근히 살았죠. 형제가 7명이나 되니까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공부라도 해야 한다고 하셔서 고등학교까지는 겨우 마쳤어요.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와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침 아버지 형님이 미국에 먼저 이민을 가 계셨거든요. 1973년에 23살 때 가족 초청으로 미국에 오게 됐어요. 미국에 와서는 정말 별별 일을 다 했습니다. 영어도 한마디 못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처음에는 삼촌 세탁소에서 일했어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해도 하루에 20달러밖에 못 받았죠. 그래도 한국에서 농사 짓는 것보다는 낫다 싶어서 열심히 했어요. 몇 년 후에 지금 아내 순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순자도 저처럼 시골에서 온 이민자였거든요. 둘이 합쳐봐야 가진 게 없으니까 정말 절약하면서 살았어요. 라면 한 봉지도 둘이 나눠 먹고 옷은 중고로만 사고요. 1980년에 첫째 아들 민수가 태어나고 1982년에 둘째 딸 소영이가 태어났어요. 아이들이 생기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삼촌 세탁소에서 배운 기술로 1985년에 제 세탁소를 차렸어요. LA 다운타운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는데 월세가 싸더라고요. 처음엔 손님이 거의 없어서 걱정했는데 정성껏 빨래를 해드리니까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밤늦게까지 다림질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세탁기 돌리고요. 순자도 집에서 애들 보면서 바느질 일을 받아서 했어요. 그렇게 20년을 정말 개미처럼 살았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서 아이들 대학 보내고 집도 하나 샀어요. 민수는 의사가 되고 소영이는 변호사가 됐어요. 제가 공부를 못해서 한이 많았는데 아이들은 다 잘 되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죠. 2000년대 들어서는 세탁소도 안정이 되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어요. 그런데 나이가 50이 넘어가니까 이제 노후 준비를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때 한인 동네에서 부동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주식은 위험하고 부동산이 제일 안전하다. LA는 계속 발전할 거니까 부동산 사면 무조건 오른다. 그런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저도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마침 세탁소 일이 좀 줄어들어서 시간도 있었고요. 그래서 주말마다 부동산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2003년 어느 날이었어요. 부동산 에이전트가 LA 다운타운 근처에 상업용 건물이 하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이 20만 달러래요. 한번 가서 봅시다 해서 갔는데 정말 낡은 건물이었어요. 3층짜리 건물인데 겉은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1층은 비어 있고요.
2층, 3층에 작은 사무실들이 몇 개 있는데 반도 안 차 있더라고요. 에이전트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오래된 건물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건물을 보는 순간 뭔가 느낌이 왔어요. 위치가 LA 다운타운에서 그리 멀지 않고 주변에 새 건물들이 조금씩 들어서고 있더라고요. 이 동네가 발전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지금 당장은 별로 볼 게 없지만 10년, 20년 후에는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에이전트한테 이 건물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했어요. 집에 와서 순자한테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보, 그런 낡은 건물을 왜 사려고 해요? 우리 돈 다 날리는 거 아니에요? 20만 달러면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인데 그걸 그런 데 쓰면 어떻게 해요? 순자 말이 맞기는 했어요. 그 돈은 정말 저희가 20년 넘게 한 푼 두 푼 모은 전 재산이었거든요. 아들 민수한테도 얘기해봤어요. 아버지, 그건 너무 위험한 투자 같은데요. 차라리 은행에 넣어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상업용 부동산은 관리도 힘들고 세금도 많이 나와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된 아들이 그러니까 더 고민이 되더라고요. 딸 소영이한테도 물어봤어요. 아빠, 제가 변호사니까 부동산 관련 법률은 좀 아는데요. 상업용 부동산은 정말 복잡해요. 테넌트 문제도 있고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요. 차라리 아파트 하나 더 사시는 게 어때요? 자식들까지 다 반대하니까 정말 고민이 됐어요. 한인 동네 사람들한테도 얘기해봤거든요. 세탁소 손님 중에 부동산으로 돈을 좀 번 김 사장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박 사장님, 그 동네는 별로예요. 저도 그쪽 몇 번 봤는데 별로 발전 가능성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차라리 한인타운 쪽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좀 더 좋은 지역으로 하세요. 20만 달러면 적은 돈이 아닌데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장로님이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성태 집사님, 부동산 투자는 정말 신중해야 해요. 특히 상업용은 더더욱 그렇고요. 지금 그 가격에 나온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라면 좀 더 기다려 보겠어요. 은행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대출 담당자가 그러더라고요. 미스터 박, 이 건물 지역이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대출 승인은 되겠지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상업용 부동산은 주거용과 달라서 리스크가 크거든요. 모든 사람이 반대하니까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게 되더라고요. 다들 반대하는데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리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문득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도 모든 사람이 반대했거든요. 미국 가서 뭘 할 거냐? 영어도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냐? 그런 말들을 듣고도 저는 왔잖아요. 세탁소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곳에서 세탁소를 해서 되겠냐? 그런 말들을 들었지만 결국 성공했거든요. 그때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큰 결정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항상 걱정하고 반대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것을 믿고 결정했을 때가 대부분 잘 됐거든요. 이번에도 내 느낌을 믿어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젊었을 때 삼촌 세탁소에서 일할 때도 그랬어요. 다른 한인들은 그런 힘든 일 하지 말고 다른 거 해라고 했지만 저는 묵묵히 배웠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 세탁소를 차릴 수 있었던 거죠. 제 세탁소 위치를 정할 때도 모든 사람이 그 동네는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곳이 앞으로 발전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실제로 10년 후에는 그 동네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 건물을 다시 한번 보러 갔어요. 이번에는 혼자서 천천히 둘러봤어요. 건물 자체는 낡았지만 구조는 튼튼해 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위치가 좋았어요. LA 다운타운까지 차로 15분이고 주변에 대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요. 지하철역도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이런 위치에 이 가격이라면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날 밤에 순자한테 말했어요. 여보, 저는 이 건물을 사고 싶어요. 물론 위험할 수도 있지만 제 느낌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민 와서 지금까지 큰 실수 없이 잘 살아왔잖아요. 이번에도 잘 될 거예요. 순자가 한숨을 쉬면서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해보세요. 대신 정말 신중하게 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2003년 11월에 계약을 했어요. 20만 달러를 현금으로 주고 그 건물을 샀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할 때 손이 조금 떨렸어요. 정말 잘하는 결정일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건물을 사고 나니까 할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일단 1층에 들어갈 테넌트를 구해야 했고 2층, 3층 빈 사무실도 채워야 했어요. 건물도 여기저기 수리할 곳이 많았고요. 페인트 칠부터 시작해서 전기시설, 화장실 수리까지 정말 손이 많이 갔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테넌트가 잘 안 구해지니까 임대료 수입은 거의 없고 수리비는 계속 나가고요. 세금이며 보험료며 관리비까지 하면 한 달에 $2,000 정도가 나갔어요. 세탁소에서 번 돈으로 계속 보태야 했죠. 순자가 이렇게 돈만 나가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는 것도 당연했어요. 한인 동네에서는 그럴 줄 알았다는 분위기였어요. 김 사장님이 박 사장님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성급했던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집사님 부동산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었는데 대답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말마다 건물에 가서 청소하고 수리할 곳은 제가 직접 했어요. 어차피 세탁소 일로 손기술은 익숙했거든요. 페인트 칠 정도는 유튜브 보고 배워서 혼자 했어요. 1층에 들어올 테넌트를 구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 에이전트들을 만나러 다녔고요. 2004년 여름에 드디어 1층에 커피숍이 들어왔어요. 젊은 한국인 부부가 하는 작은 커피숍이었는데 월세 $1,500에 계약했어요. 그때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층에도 작은 회계사무소가 들어오고 3층에는 번역회사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한 해가 지나니까 월 임대료 수입이 $4,500 정도 됐어요. 지출을 빼고 나면 월 $500 정도 남았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적자는 면했거든요. 순자도 다행이네요. 이제 좀 안정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리먼 브라더스가 망하고 미국 경제가 완전히 흔들렸잖아요. 부동산 시장도 엉망이 됐고요. 제 건물 테넌트들도 하나둘씩 나가기 시작했어요. 1층 커피숍은 손님이 없어서 6개월 만에 문을 닫았고 2층 회계사무소도 임대료를 못 내서 나갔어요. 2009년에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건물이 거의 비었는데 세금이랑 보험료는 계속 나가야 하거든요. 한 달에 $1,800씩 적자가 났어요. 그때 정말 내가 잘못 생각했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순자도 여보 이제 팔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손해볼 수는 없잖아요 라고 했어요. 한인 동네에서는 완전히 그럴 줄 알았다 모두였어요. 김 사장님이 박 사장님 이제라도 손 털고 나오세요. 더 기다리면 더 손해예요 라고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교회 장로님도 성태 집사님 아직 팔 수 있을 때 파세요. 계속 붙들고 있으면 더 큰 손해 봅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들 민수도 걱정이 됐는지 전화를 자주 했어요. 아버지 정말 힘드시면 팔아도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딸 소영이도 아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해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또 그때 젊은 시절이 생각났어요. 세탁소 하면서도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1992년 LA 폭동 때는 정말 장사가 안 됐어요. 그때도 세탁소 그만둘까? 생각했지만 끝까지 버텼잖아요. 결국 그 다음 해부터는 다시 좋아졌고요. 이번에도 좀 더 버텨보자. 아직 5년밖에 안 됐는데 너무 성급하게 포기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2010년까지 버텼어요. 물론 돈은 계속 들어갔지만 세탁소에서 번 돈으로 어떻게든 막아갔어요. 2011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LA시에서 다운타운 재개발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제 건물 주변 지역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어요. 아, 이제 좀 달라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해 가을에 1층에 새로운 테넌트가 들어왔어요. IT 회사였는데 월세 $2,000에 계약했어요. 예전 커피숍보다 $500나 더 비싼 거였어요. 2012년, 2013년에는 주변에 새 건물들이 몇 개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고급 아파트도 하나 생기고 레스토랑들도 몇 개 새로 문을 열었어요. 제 건물 임대료도 조금씩 올릴 수 있었고요. 2층, 3층도 새로운 테넌트들이 들어와서 거의 다 차게 됐어요. 2015년에 부동산 에이전트가 건물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연락이 왔어요. 한번 평가를 받아보니까 $35만 래요.
20만 달러에 산 게 35만 달러가 됐으니까 15만 달러가 오른 거였어요. 처음으로 아, 내가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자도 여보 정말 다행이네요. 그때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주변 사람들 반응은 좀 달랐어요. 김 사장님이 박 사장님 운이 좋으셨네요. 금융위기만 아니었으면 진작 망했을 텐데라고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집사님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서 다행이네요 라고 했어요. 다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운이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2016년, 2017년에는 주변 변화가 정말 빨랐어요. 지하철 새 역이 생기고 대형 쇼핑몰도 계획이 나왔어요. 제 건물에서 5분 거리에 큰 병원도 확장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임대료도 계속 올려서 월 7천 달러 정도 받게 됐어요. 건물 가치도 50만 달러가 넘었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 반응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김 사장님이 박 사장님 어떻게 그 건물을 알아보셨어요? 정말 성견지명이 있으셨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교회 장로님도 성태 집사님 부동산 보는 눈이 정말 좋으시네요. 저도 좀 조언해 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갑자기 다들 제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대하는 거예요. 아들 민수도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그때 반대했는데 아버지가 오르셨네요 라고 인정했어요. 딸 소영이도 아빠 진짜 부동산 투자 전문가시네요. 저도 하나 사볼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2018년, 2019년에는 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제 건물 바로 옆에 20층짜리 오피스 빌딩이 들어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건너편에는 고급 호텔도 들어온다고 했어요. 부동산 에이전트가 이제 이 지역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건물 가치가 80만 달러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끝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테넌트들이 임대료 좀 깎아달라고 하기도 하고 몇 군데는 나가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그 지역 개발은 계속됐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집에서 일하게 되면서 작은 사무실 수요가 늘어났어요. 2021년부터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미국 부동산이 완전히 폭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LA는 더 심했고요. 제 건물 가치가 120만 달러, 150만 달러, 180만 달러 이렇게 계속 올라갔어요. 임대료도 월 1만 달러를 넘어섰고요. 2022년에는 건물 가치가 200만 달러를 넘었어요. 20만 달러에 산 게 200만 달러가 됐으니까 10배가 오른 거였어요. 그때 한인 동네에서는 완전히 화제가 됐어요. 박 사장님이 부동산 대박 났다더라. 20년 전에 산 건물이 10배가 올랐다더라. 그런 얘기들이 돌았어요. 갑자기 저한테 부동산 조언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김 사장님도 박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투자할 만한 건물 하나 없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성태 집사님께서 부동산 투자 세미나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한인신문에서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어요. 성공한 한인 투자자로 소개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했는데 기자가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정말 대단한 안목이십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2023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 건물 근처에 아마존 오피스가 들어온다고 발표된 거예요. 그 소식이 나오자마자 부동산 가격이 또 뛰었어요. 제 건물도 250만 달러까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2024년에 최종 평가를 받았는데 300만 달러래요. 20만 달러가 300만 달러가 됐으니까 정확히 15배가 오른 거예요. 20년 만에 280만 달러를 번 셈이죠. 연평균 14만 달러씩 번 거예요. 어제 그 평가 결과를 듣고 나서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내가 정말 잘했구나. 그때 모든 사람이 반대했는데도 내 신념을 믿고 결정하길 잘했다. 순자도 눈물을 글썽이면서 여보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월 임대료만 1만 5천 달러가 들어와요. 세금이랑 관리비 빼고도 월 1만 달러 정도는 순수익이에요. 세탁소는 5년 전에 정리했는데 이 건물 임대료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아들 민수가 아버지 정말 존경해요. 제가 의사지만 아버지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딸 소영이도 아빠 진짜 자랑스러워요. 친구들한테 우리 아버지 자랑 많이 했어요 라고 해요.
손주들도 할아버지가 부동산 왕이래요라고 하면서 좋아해요. 요즘 한인 동네에서는 완전히 유명인이 됐어요. 어디 가면 박 사장님이시네요. 정말 대단하시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라고 인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에서도 성태 집사님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새로 이민 온 분들도 부동산 투자에 대해 조언 좀 해달라고 찾아와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건 그때 반대했던 분들이에요. 김 사장님은 이제 제가 박 사장님 첫 번째 지지자였잖아요 라고 하세요. 그때 절대 하지 말라고 했으면서요. 교회 장로님도 성태 집사님 안목을 제가 믿고 있었어요 라고 하세요. 뻔뻔하면서도 웃긴 거죠. 은행에서도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 신중하게 하라고 했던 대출 담당자가 이제는 미스터 박 다른 투자 계획은 없으세요? 저희가 최우선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요. VIP 고객으로 대접받고 있어요. 부동산 에이전트들도 마찬가지예요. 미스터 박의 투자 철학을 배우고 싶어요. 다른 건물도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이런 식으로 연락이 계속 와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그때 모든 사람이 반대했는데 결국 제가 옳았던 거잖아요. 물론 운도 좋았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계산이 있었거든요. LA라는 도시는 계속 성장할 거고 다운타운 근처는 언젠가 개발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았던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정말 힘들었지만 끝까지 버텼잖아요. 만약 그때 팔았다면 손해만 보고 끝났을 거예요. 요즘은 새로운 투자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아파트 건물을 하나 사볼까 해서 알아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번에는 순자도 자녀들도 다 찬성이에요. 아버지가 하시는 거면 무조건 잘 될 거예요 라고 해요. 한인 동네 분들도 박 사장님이 사시는 거면 저희도 같이 투자하고 싶어요 라고 하세요. 하지만 저는 신중하게 하려고 해요. 이번 성공이 너무 운이 좋았던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확실한 건 이제 더 이상 누구 눈치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까 마음도 편해졌어요. 순자랑 여행도 많이 다니고 손주들한테도 용돈 많이 주고요. 교회 헌금도 예전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한국에 있는 동생들한테도 도움을 좀 줬어요. 형편이 어려워서 연락이 왔거든요. 예전 같으면 미안하다, 나도 여유가 없다고 했을 텐데 이제는 흔쾌히 도와줄 수 있어요. 가끔 생각해보면 정말 인생이 신기해요. 73년에 빈손으로 미국에 와서 50년을 산 게 이런 결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살면서 자식들만 잘 키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 성공을 할 수 있을 줄이야. 요즘 젊은 한인분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남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물론 조언은 들어야 하지만 결국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결정했으면 끝까지 버티세요.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50이 넘어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73살이지만 아직도 배우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 공부도 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도 찾아보고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이번 일로 자신감이 생겼어요.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 판단력도 나쁘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그 건물 앞을 지나갈 때면 정말 뿌듯해요. 20년 전에는 낡고 초라했던 건물이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새로 페인트 칠하고 간판도 새로 달고 주변도 깨끗하게 정리됐어요. 내가 이 건물을 살렸구나 하는 자부심이 들어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잘 왔으니까 앞으로도 잘 될 거라고 믿어요. 제가 죽고 나면 이 건물은 아이들한테 물려줄 거예요. 그때쯤이면 또 얼마나 오를지 모르죠. 정말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아는 것 같아요. 73살에 이런 기쁨을 누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웃음이 절로 나와요. 정말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살 된 김모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사연을 쓰는 이유는 정말 황당하고도 당황스러운 일을 겪어서입니다. 작년 11월에 미국에서 15년 만에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아이들도 다 성장했고 은퇴를 앞두고 고국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서 결정한 일이었어요. 미국 생활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역시 고향이 그리웠거든요. 그런데 지난달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동네 내과에 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놀란 정도가 아니라 당황했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진료실 앞에 대기하는 환자들이 20명도 넘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예약제라서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는데 한국은 아직도 이런가 싶었죠.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1시간 반을 기다려서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목을 한번 보시고 청진기로 가슴을 몇 번 들어보시고 그러고는 바로 처방전을 써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재어본 건 아니지만 정말 3분도 안 걸린 것 같았어요. 감기약 3일치 드릴게요. 안 나오면 다시 오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좀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기침이 좀 심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기침이 좀 심한데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약간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약 먹어보고 안 나오면 다시 와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도 좀 차갑고 뭔가 빨리 나가라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냥 네,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는데 기분이 참 이상했어요. 미국에서 15년 동안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경험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단골로 다니던 가정의학과 닥터 존슨이 있었어요. 키가 크고 친절한 백인 의사였는데 제가 진료실에 들어가면 항상 환하게 웃으면서 하이 미스터 김. 오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인사를 해주곤 했죠. 그리고 진료 시간도 최소 15분에서 20분은 되었어요. 제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고 궁금한 것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심지어 가족 안부까지 물어보곤 했거든요. 아내는 어떠세요? 아이들은 학교 잘 다니고 있나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감기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을 자세히 보고 언제부터 아팠는지, 다른 증상은 없는지, 알레르기는 없는지, 복용 중인 약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물어봤어요. 그리고 처방해주는 약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줬죠. 이 약은 하루에 2번 먹으시면 되고 이건 기침약이니까 필요할 때만 드세요. 만약에 3일 후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연락하세요.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병원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의사가 바쁘다는 건 이해하지만 환자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랐어요. 그냥 일 처리하는 느낌이랄까요? 약국에 가서도 놀랐어요. 약사님이 약을 주면서 하루 3번 식후에 드세요. 이게 전부였거든요. 미국에서는 약사도 굉장히 친절했어요. 처방전 받으러 가면 이 약은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약과 함께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줬거든요. 그리고 보험 처리도 알아서 다 해주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라고 하면서 약국 전화번호가 적힌 스티커도 약봉지에 붙여줬어요. 정말 서비스가 달랐어요. 하지만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적응이 안 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또 다른 일이 생겼어요. 한 달 후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정기검진을 받았어요. 제가 다니던 병원에서는 1년에 한 번 종합검진 스케줄을 잡아주고 하루 종일 시간을 내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검사 결과를 설명해 줄 때도 30분 정도 시간을 내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혈압이 조금 높은 편이니까 염분 섭취를 줄이시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경계선이니까 운동을 더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생활 습관 개선 방법까지 알려줬죠. 그런데 한국에서 받은 건강검진은 완전히 달랐어요. 검사는 빨리빨리 끝나고 결과 설명도 5분 만에 끝났어요. 특별한 이상 없습니다. 내년에 또 받으세요. 그게 끝이었어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의사가 시계를 보면서 다음 환자 들어올 시간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나는 환자인데 마치 공장에서 물건 검사받는 기분이었거든요. 미국에서 15년 동안 받았던 의료 서비스와는 정말 천지 차이였어요. 미국에서는 의사든 간호사든 정말 친절했어요. 진료 예약 전화를 할 때도 리셉션 직원이 정말 친절하게 대해줬거든요. 안녕하세요. 닥터 존슨 오피스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고 예약 잡는 것도 환자 편의를 먼저 생각해서 언제가 편하세요? 오전이 좋으세요? 아니면 오후가 좋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면 간호사들도 정말 친절했어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아픈 곳은 없으세요?
이런 식으로 먼저 말을 걸어주고 혈압이나 체온 재는 것도 실례합니다 하면서 정중하게 했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간호사들도 바쁘고 환자를 대하는 태도도 뭔가 기계적이었어요. 이리 와서 앉으세요. 팔 올리세요. 숨 크게 쉬세요. 명령조였어요. 물론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워낙 환자가 많고 바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특히 아팠을 때는 마음도 약해지는데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들으면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지난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좀 차서 응급실에 갔어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혹시 심장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무서웠거든요. 미국에서는 응급실에 가면 먼저 트리아지 간호사가 증상을 자세히 물어보고 응급 정도를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줬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중간중간 상태를 확인해줬죠. 한국 응급실에 갔는데 일단 환자가 너무 많았어요. 대기 시간만 3시간이었어요. 드디어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의사가 심전도하고 피검사 결과를 보더니 이상 없어요. 스트레스성인 것 같은데 좀 쉬시고 약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스트레스 때문인지, 앞으로 주의할 점은 뭔지, 이런 증상이 다시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의사가 이미 다음 환자 차트를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약 먹어보시고 안 나으면 심장내과 예약 잡으세요. 라고 하면서 뒤돌아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서운했어요. 내가 환자인데 이렇게 대접받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미국에서는 응급실에서도 의사가 정말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지금 검사 결과로 봤을 때는 심장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스트레스나 불안감으로 인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쉬시고 만약에 증상이 계속되면 가정의와 상담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줬거든요. 그리고 퇴원할 때도 오늘 고생하셨어요. 집에 가서 푹 쉬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라고 하면서 손을 잡아주기도 했어요. 물론 미국 의료비가 비싸다는 단점은 있어요. 저도 미국에서 의료보험료를 한 달에 $600씩 냈거든요. 그리고 응급실 한 번 가면 본인 부담금만 해도 $1000는 나왔어요. 하지만 그만큼 서비스는 확실히 좋았어요. 환자를 정말 고객처럼, 아니 사람으로서 존중해 준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한국은 의료비는 정말 저렴해요. 미국에 비하면 거의 공짜 수준이죠. 그런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서비스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미국에서 살 때는 몰랐는데 한국에 와서 비교해 보니까 정말 차이가 크더라고요. 특히 의사와 환자 관계가 많이 달랐어요. 미국에서는 의사와 환자가 거의 동등한 관계였어요. 의사가 전문가이긴 하지만 환자의 의견이나 질문을 존중해주고 결정을 내릴 때도 환자와 상의해서 결정했거든요. 이런 치료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을 바꿔볼 수도 있는데 어떤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의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환자는 그냥 따라야 하는 분위기였어요. 물론 의사가 전문가니까 의사 말을 들어야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환자도 자신의 몸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병원 시스템도 정말 환자 중심이었어요. 예약 시간에 가면 거의 정시에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미리 알려줬어요. 죄송합니다. 의사가 응급 상황으로 좀 늦어질 것 같아요. 20분 정도 더 기다려 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다른 시간으로 예약을 바꿔주기도 했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예약 시간에 가도 1시간씩 기다리는 건 기본이고 그에 대한 사과나 설명도 없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차이점은 의료진의 태도였어요. 미국에서는 의사든 간호사든 정말 프로페셔널했어요. 환자 앞에서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환자한테는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의료진들이 스트레스를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짜증난 표정으로 환자를 대한다거나 목소리가 차갑다거나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어요. 물론 이해할 수는 있어요. 한국 의료진들이 정말 힘들게 일한다는 걸 알거든요.
환자는 많고 시간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플 때는 마음도 약해지는데 의료진까지 차갑게 대하면 더 우울해지거든요. 제가 가장 그리운 건 미국 병원의 따뜻함이에요. 환자를 진짜 사람으로 대해준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미국에서 단골로 다니던 닥터 존스는 제가 감기 걸렸을 때도 많이 아프시겠어요.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말투였어요. 그리고 약 처방해줄 때도 이 약 먹으시고 며칠 후에 어떤지 전화로라도 알려주세요. 걱정되거든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 한마디가 환자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의사가 환자를 걱정한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업무적으로 처리한다는 느낌이에요. 물론 한국 의료 시스템에도 좋은 점이 많아요. 일단 접근성이 좋죠. 어디서든 쉽게 병원에 갈 수 있고 의료비도 저렴하고 의료진의 실력도 뛰어나고요. 미국에서는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병원 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예약도 몇 주 전에 잡아야 하고 전문에 보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에 비해 한국은 정말 편해요.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갈 수 있고 같은 날에 여러 과를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서비스 품질 면에서는 아쉬워요. 특히 환자를 대하는 태도 면에서는 미국이 훨씬 좋았어요. 지금도 가끔 미국에 있을 때가 그리워져요. 아플 때 닥터 존슨한테 가서 따뜻한 말을 들었던 게 그리워지거든요. 한국 의료진들도 분명히 환자를 걱정하는 마음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표현할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바쁘고 환자도 많고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정작 중요한 인간적인 따뜻함은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한국 젊은 의사들 중에서 미국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적어도 환자를 제대로 된 사람으로 대해줄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거든요. 물론 미국 의료 시스템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비용 문제도 크고 접근성 문제도 있고요. 하지만 적어도 환자와 의사가 인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미국이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살아야 하니까 한국 의료 시스템에 적응해야겠지만 가끔은 미국에서 받았던 따뜻한 의료 서비스가 그리워져요. 의료진 여러분들이 이 글을 보신다면 환자도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바쁜 건 이해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한 미소 하나가 환자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걸요. 그리고 한국 의료 시스템도 조금씩이라도 변화했으면 좋겠어요. 의료진들이 환자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요. 미국에서 15년 살다가 한국에 온 한 사람의 솔직한 경험담이었습니다.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위한 작은 의견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